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세요. 그죠. 부동산 몇 군데 내놔야 되냐? 5군데에서 8군데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전략적으로 내놓으셔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내 집을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네.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집을 빨리 파는 방법은 가격이에요. 가격. 네. 그리고 저는 가격이 깡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격만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단지가 있다고 할게요. 보통 한 8억, 9억 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7억에 내놓는다. 안 사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가격. 가격. 네, 가격 설정을 상당히 지금 눈높이보다 낮춰서 하셔야 돼요.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이라면 지금 기준을 최저가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최저가에서 어쩌면 더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가격을 낮추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근데 또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서 이게 시세가 얼마인데 이거를 파는 게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내가 이게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있다면 이걸 내가 질질 끌면서 가게 되면 이 질질 끼는 그 사이에 내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가격 좀 낮춰서 파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빨리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 여기저기 다 내놓을까요? 아니면 딱 한 군데만 내놓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가장 많이 하거든요. 내 단골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의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여기만 내놨다가 하는 분들도 있고, 좀 더 급하신 분들은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옆에 부동산도 내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요? 부동산에 몇 군데나 내놔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세요. 그죠. 네. 부동산 몇 군데 내놔야 되냐? 그래서 5군데에서 8군데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5군데에서 8군데. 네. 그런데 약간 전략적으로 내놓으셔야 되는 게 네. 5군데 중에는 당연히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들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 부동산 중에서는 길목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 목 좋은 곳에 있는 부동산에 내놔야 되고, 또 하나는 광고를 열심히 하는 분들 있어요. 네. 뭐 유튜브, 인스타, 광고. 블로그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기 부동산에도 반드시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보면은 자기 집 앞 부동산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도 내놓으면 좋습니다. 왜요? 여기는 두 가지 전략적인 선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라고 할게요. 네. 저는 A, 그리고 멀리 좀 떨어져 있는 B. 근데 B는 매매 물건이 없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100집이 팔려고 하는데 B 단지는 뭐 한 5채가 팔려고 한다. 그럼 거기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중개를 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으니까 못 하거든요. 이쪽으로 오시겠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손님을 끌고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집보다 네. 작은 단지, 면적이 작은 단지에도 한번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나보다 큰 단지가 아닌 작은 단지요. 왜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30평 집을 팔려고 한다 할 때 40평대 주력 매물인 곳에 내놓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0평대를 찾는 분들은 30평대를 못 봐요. 그러겠네요. 짐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맞네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25평, 18평 보다가 이제 30평 보면 확 그렇죠. 크기가 체감이 나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또 30평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자기 집보다 작은 크기가 작은 집에도 그쪽에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집을 팔기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방법을 잘 조합하셔서 원하는 시기에 빨리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이하게 이 한 주를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나한테 뭐 진짜 엄청난 손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 절대 써주지 않는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반드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어떤 내용이에요? 네, 특약사항엔 뭐 매도 매수, 임대 임차인 간의 특별한 약속을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약 적어주세요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손살에 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죠? 네, 그게 바로 임대차 보호법을 뛰어넘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을 써달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해서 2년 그리고 2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특별한 예외 조건이 아니라면. 네. 근데 애초에 임대인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당신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마시오 라고
못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를 특약에다가 글씨 막 이만큼 쓰더라도 그래요. 임차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가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특약은 써봤자 임대인은 이길 수 없는 특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은 대부분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입니다. 하면은 임대인분도 딱 이쯤에서 알아듣고 그만 포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요구하는 특약이 아니라 집주인, 임대인이 요구하는 특약. 2년만 살다 나가세요. 이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 해도. 네. 그 임차인은 나 2년을 더 주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의미가 없네요. 의미 없습니다. 이런 특약 달지 마십시오. 네. 요즘 월세 사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에 보통 이런 특약이 들어갑니다. 무효인 특약이 바로 전입 불가. 전입 불가. 네. 이런 특약은 보통 오피스텔에서 많이 보여요. 비슷해. 왜요? 네, 오피스텔을 사업자 용도로 세금 때문에 사업자용으로 받으면 그 오피스텔은 우리가 집처럼 보이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집으로 못 주고 회사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요. 그렇죠.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냥 우리가 가서 편히 사는 집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자기가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요.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세금관청에서 당신 우리한테 거짓말했구나, 세금 토해내시오 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입 불가 특약을 넣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무효가 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무용으로 쓰는 거를 그렇게 전입 불가로 해놓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내가 1주택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이거 다 걸린다는 거죠. 네. 걸리게 되면 뭐 양도세 폭탄 맞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특약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발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제 특약이 다른 놈은 이게 다 나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미 없는 특약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그래요. 임대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사용하면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상생 임대인 제도. 이것이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무엇이고 또 이게 장점도 있겠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고 또 장점, 단점도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지금 그렇게 효력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한참 부동산 경기가 치열해졌을 때, 상승장일 때, 네,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내가 집을 한 채 더 사면 네. 세금을 꼭 내야 되는 또는 중과를 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집에 살지 않아도 네. 거주 요건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상생 임대인 제도였어요. 굉장히 큰 거네. 내가 거주 요건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살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근데 임차인들의 어떤 뭐 몇 년간 살아야 된다 이런 조건도 좀 채워야 됐고요. 그래서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뭐 세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그렇게 인정해주겠다였는데 네. 지금 제가 왜 이게 별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이런 규제 지역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지금은 3년으로 또 늘어났고요. 네. 또 최근에는 세컨드 네. 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지방에,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집을 사면 그냥 한 채로 안 산 걸로 쳐주겠다 네.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생 임대 제도가 또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써먹으면 되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또 관심 가지고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여러분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나 이런 거 궁금해요라고 하시면 우리 대표님의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와 주실 거죠? 아유, 초청만 해주시면 열일 제쳐놓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